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상현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거창하게 취업이 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신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 대학생들보다는 취업을 못 하셨던 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포인트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취업이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냈고요. 오늘은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꼭지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실제 저도 저번 주에 저도 송년을 했는데 저도 원래 독서 토론이라는 스컬 저도 한 10년, 15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저도 독서 토론이라는 연합 스컬에서 한 15년 활동을 해가지고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독서 토론한 데서 강연 제안을 들어가지고 좀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다른 어떤 데보다는.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하기보다 내용 어차피 거의 어디서 하나 다 내용이 똑같은데 좀 더 스케일을 좀 매끄럽게 하려고 새벽 2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자, 잠깐만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 정도 스펙이면 취업이 될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는 취업할 수 있을까? 어때요, 보시기? 앞에 앉으신 분 어떠세요? 보시니까. 스펙이 별로 좋진 않은데 네. 취업을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옆에 분. 이 정도 스펙이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이 리모컨이. 지금 일단 제가 강연한 파워포인트를 한 7, 80장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면은 제가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모컨이 안 먹히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실제 제가 대학생 대상으로 강연할 때는 실제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실제 대학생 위주로 하고 대학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실제 대학생들 뽑아 쓰는 기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뽑아 쓰려니까 좀 난감하더라. 뽑아봤자 너무나 빨리 퇴사를 하고 속된 말로 도망을 가더라.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그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교에다 이렇게 강연을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강연 나가가지고 기업체에서 이런 테마로 강연을 하는데 실제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은 아주 심플해요. 장기 근속할 인재. 너무 많은 스펙이나 능력보다는 장기 근속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지금 패러다임으로는 이런 인재를 뽑기가 힘들죠. 보통 1년에 한 신입사원의 한 30-40%가 퇴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테마도 제가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책 내용 중에서 제가 핵심은 이겁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취업 준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딴 건 없습니다. 그냥 패러다임만 바꾸면 돼요. 오늘 첫 화두 중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화두는 취업인데 크게 취업 스펙이 정말 취업을 보장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지금 기업체에서 나오는 건 스펙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40분 정도는 왜 취업 스펙이 무용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의식부터 깨야지만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올바른 취업 준비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핵심은 하나고요. 업종과 직무를 정하고 그리고 관련된 경험, 자격증 쌓은 다음에 그게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라는 거예요. 직장인이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 대학생분들은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저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정말 신일까? 이 부분을 어제 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제 13년 전 제 스펙이에요. 13년 전. 13년 전에 토익 이 정도면 괜찮았거든요. 그때 두산 보통 600, 550 요청을 했으니까요. 입사 기본 점수가 600에서 550이었고요. 어학연수는 반에서 50명 중에 한 2명밖에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원하는 데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스피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근데 110군데 다 손으로 썼거든요. 저기 대표님 아시겠지만 13년 전에 인터넷이 거의 없었어요. 리크루트나 이럴 때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한 10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작성하면 다운해요, 서버가.
그래서 110군데 거의 다 손으로 썼어요. 그런데 딱 3군데, 한샘, 지금은 사라진 보험사 2군데. 한샘은 참 고맙더라고요. 면접 볼 때 아침에 빵도 주고 끝나니까 2만 원도 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참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되게 우울했어요. 아, 이 정도면 왜 안 되지? 저보다 학점도 낮고 저보다 여러모로 떨어진 애도 입사를 하는데, 물론 IMF 때 제가 막 졸업해가지고 취업시장에 나갔지만 그래도 학벌이 좀 낮나? 그래서 다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 들어갔을 때 이력서에 바뀐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벼룩시장 광고 공모주 우수상 탄거하고 그냥 학벌이 지금 대학원 재학 중. 그런데 성장 과정이나 뭐 성격, 대학생활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부산에서 출생해서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서클, 연합서클, 교내서클 해가지고 두루두루 사람 사귈 줄 알고 대인관계 무난하게 잘하고 광고 공모전 했고요. 해외여행 갔다 왔고요. 배낭여행 갔다 왔고요. 뭐 했어요. 그냥 제 자랑밖에 안 썼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가보니까 이력서 작성법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다 연애 편지 쓰는 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당군 일의 최대 호황기이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법이라는 책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력서를 쓰면 거의 다 취업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자서전보다는 자기소개서니까 내 인생사를 쓰면 되나 싶어가지고 인생사를 썼더니 다 떨어지고 대학원 2년차 올라갔을 때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할 때 내용 적는 것 자체를 180도 달리 했더니 거의 다 콜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다급해가지고 제가 딱 원하는 업종의 회사의 사장 앞으로 그냥 바로 보냈어요. 왜 안 뽑으니까. 졸업은 넉 달 뒤에 졸업하는데 부산에서 부모는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사장한테 보냈더니 거의 다 콜이 와가지고 면접 보러 가서 거의 반은 즉석에서 붙었어요. 보통 합격한 데는 면접을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봤어요. 근데 요게하고 이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중견기업체 다니다가 대기업 공채 합격해가지고 좀 다니다가 외국계 다니다가 지금 현재 1인 창업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강연 가고 걸 기고하고 책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제 인생사를 적지 않고 한마디로 제가 이 분야에서 이런 걸 잘할 수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당신 회사 가지고 이런 걸로 돈 벌어줄 자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뽑아주더라고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간접 광고, 제가 광고 쪽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간접 광고가 그때는 논문이 대한민국 10편이 안 나왔어요. PPL이라는 단어는 아주 낯선 거였고. 근데 광고 잡지를 한 몇 년간 구독해서 보니까 외국은 PPL이 대세인 거예요. 간접 광고. 아, 우리나라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PPL 쪽으로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확신이 서요. 이 분명히 광고에서 살아남을 이거 해야 된다. 돈이 크다. 그래서 PPL 관련된 책 쓰고 PPL 대한 공부하고 PPL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이력서를 싹 보내니까 다 콜이 오더라고요. 그럼 면접 보러 가면은 그 사람들보다 제 지식이 더 많아요. 그때 PPL 회사들이 해봤자 간접 광고 다루는 회사들은 MBC나 KBS 미술 소품팀에서 이런 것이 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창업한 사람들이라서 지식이 저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다 러브콜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지원서는, 자기소개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파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취업이 쉽게 되는구나. 그래서 광고회사, 제가 관심 있었던 건물 통째를 병원만 리모델링 해주는 회사 한 3군데 테마를 잡아가지고 석 달씩 딱 공부해가지고 지원서 내니까 다 돼요. 자신감을 갖고 근데 제가 좀 원하는 업종에서 좀 빗겨난 급이 떨어진 메이저급 못 들어가고 중견기업체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때는 뭐 제가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자기소개서만 쓰는 포인트만 바꿔도 취업이 쉽게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제일 먼저 모든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취업 스펙에 대한 맹신, 제 책의 제 첫 번째 파트에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취업 스펙에 대한 맹신을 버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이 돼요. 취업 준비가 되죠. 그래야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지방대든 서울이든 이 정도 준비하면 취업 되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선배, 언니, 친척, 사회 전체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토익 3점, 토익 800, 학점 3.5, 뭐 집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되면은 해외 자격증, 지방대학생이면 하나 더 들어가죠. 편입, 수도권.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종과 직무는 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실제 직장인들 봤을 때는 직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대학생들 대상 서베이를 하니까 직무를 거의 몰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여기 대학생이 있을 건데 대학교 자체에서 직무라는 것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학과도. 학교에서 직무라는 걸 안 가르치니까 대학생들이 직무를 모르고 졸업을 해요. 거의 대부분. 인사 담당자는 미치죠. 뒤에 나가면 인사 담당자 미치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대학생들은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하죠. 맞아. 취업하려면 이거 준비해야 돼. 학점, 자격증.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통계를 누구한테 물어서 얻은 데이터인지를 한 번쯤 의심을 해봤어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 이 친구들은 직장 경험 없죠? 없잖아요. 직장 경험 없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은데 고3이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연고대 들어간 친구, 서울대 연고대 입학 차장, 입학 사정 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근데 마치 노량진 가가지고 삼수 재수하는 친구한테 묻는 거 똑같은 거야. 야, 서울대 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 앉아봐. 내가 노량진에서 익힌 비법 알려줄게. 취업, 대학 입학 못해요. 이것을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맹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진실일까? 그런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서베이가 나오면은, 아, 맞아. 취업하려면 저것만 하면 돼. 왜?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지구는 평평해. 의심하지 마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죠. 대기업, 외국회사, 공기업 가고 싶으면은 선배들 다 이구동성으로 이것만 갖추면 돼. 저 키 한 5개, 6개 중에 한 4개만 따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맨날 학원에 가고 자격증 따려고 하고 학점 높이기 위해서 재수강하고 하죠. 그런데 학생들 생각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소재 사립대 경영학과 졸업, 1급 스펙 소유자, 캐나다 어학연수, 토익 950, 학점 3.5, 봉사활동, 할 건 다 했네, 이 친구.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친구는 웬만한 회사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서류 전형이라도. 근데 떨어졌어요. 10군데 지원해가지고 낙방. 나는 왜 안 되지? 미모가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이 기사 어디에도 이 친구가 어떤 업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스펙만 쌓은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생, 너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니? 아, 이제 4학년이니까요. 뭐 하겠어요? 그냥 토익 영어 해야 해가지고 토익 점수 높여야지. 학점은 더 이상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4학년 2학기 때 이 친구는 그냥 학원에다 자기 인생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른 취업 준비 방법이 뭐냐? 이 말은 한마디로 기업체가 대졸 신입사원이라는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는지,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떠한 조건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경력사원이 아니라 대졸 신입이에요. 경력사원을 헤드헌터가 뽑을 때는 질문을 한 300개 정도 해요. 그런데 대졸 신입사원 할 때 질문 별로 안 하죠. 그런데 대졸 신입사원이라는 상품을 구매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니드로 뽑는지를 알면은 취업은 쉽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나라는 상품을 구매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졸 신입사원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데 관여한 사람 누구죠? 대졸 신입사원 삼촌? 왜 삼촌? 누구죠? 인사에 관련된 사람들? 또?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 사장님. 인사 담당자, 실무자, 사장님 딱 세 분류예요.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회사에서 왜 신입사원을 뽑나?
신입사원 인원이 필요한 만큼 일이 생기거나 일이 많거나 아니면 직원이 퇴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사 담당자 요청을 해요. 이 부서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영업 부서에서 해외 영업 파트에서 신입사원 뽑아달라고 실무자들이 아우성이다. 한 사장님이 취합을 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돈이 얼마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무슨 부서에 한 두세 명씩 뽑자. 인원이 정해지면은 인사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한 5배 수인 뭐 5명 뽑으면 25명 면접 봅시다. 그럼 인사 담당자는 25명을 청구하는 일만 해요. 추천하는 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그 추천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실무자와 사장님들은 실무자는 실제 써먹는 사람이잖아요. 그 실무자도 면접을 보고 최종 결정은 사장님이 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조건으로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지를 알시면 돼요. 나머지 제발 포털 사이트에 검색 좀 하지 마세요. 왜 초등학생이 답한 거 인생을 걸어요? 초등학생한테 인생 걸지 말고 이 세 사람이 필력하는 이야기만 들으시면 돼요. SK그룹 총괄 담당자. 자, 이 내용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을 쓴 그 저자의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SK그룹 총괄이에요, 총괄. 이분 하시는 말, 스펙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 스펙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특정 기업, 한마디로 어떠한 업종에 어떠한 직무에 네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 스펙을 땄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잡고 나서 스펙을 따야 되는데 목적을 안 잡고 남들 다 따는 스펙을 따고 나서 기업 맞추기 싫어하니까 회사가 여러분한테 면접을 부를 만한 이유를 못 찾는 거야.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CJ의 경영전략실 부장님, 단순히 어느 기업 목표로 하지 마라. 이 말은 이름 들어본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를 목표로 하지 말고 너가 정말 원하는, 너가 정말 일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투신하고 싶은 그런 업종을 먼저 찾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직무 중에서 너 자신한테 가장 부합되는 직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 경험, 지식을 쌓으라는 거야. 어떤 인사 담당자나 실무자도 우리 회사 올라오면요, 토익, 영어 점수, 자격증, 학벌 높이시면 됩니다 라는 사람 없어요. 제 말에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쉽게 그냥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무데나 들어가셔가지고 인사 담당자 치세요. 어떤 인사 담당자가 우리는 스펙으로 뽑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논리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인사 담당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단합을 해서 회사에서 뽑을 때는 토익 점수 800 학점 4.0으로 뽑았지만 인터뷰할 때는 다 전부 다 거짓말로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열정과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거짓말은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거짓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대우 일렉트로닉 인사 담당자 과장님이신데요. 4학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기업체에서 봤을 때 대학생들은 4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더라.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조선일보에 기고 난 건데 실린 글인데 오타 났을까? 대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 1학기. 요즘 부모들은 고등학교 때 준비시키잖아요. 오탈까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갸우뚱해요. 우리는 보통 그래도 늦어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준비를 하는데 왜 회사는 4학년 2학기 때부터 본다고 할까? 그런데 기업체에 있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봐요. 기업체 입장을 봤을 때 요즘 대학생들 딱 4학년 2학기 추석 끝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은 기업체는 직무를 정하고 업종을 정하고 직무를 정하고 나서 관련된 경험, 관련된 자격증, 관련된 지식을 쌓는 것을 취업 준비를 보는데 대학생들이 4학년 2학기 추석 딱 끝나고 부모님이 쪼우죠. 너 왜 취업 준비 안 해? 나 이력서 좀 냈어? 면접 보러 다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지원서를 좀 내려고 딱 보니까 지원서 첫 번째 칸이 희망하는 직무를 적으셔. 직무가 뭐지? 그래서 어떤 학생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선택의 직무가 한 100개 돼요. 보통 대기업에는 한 개에서 직무가 보통 100개 정도 돼요. 인턴 뽑을 때부터 직무를 적으라고 그래요. 오, 직무 왜 이렇게 많어? 100개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죠. 직무를 정해야 된다고 한들 그때부터 관련된 내용을 적을 수 있나? 없죠. 희망 업종, 희망 직무를 적지만 관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언밸런스한 내용만 적게 돼요. 그나마 그 학생은 낫죠.
대부분 학생들은 직무가 뭐지? 뭐 마케팅이겠지. 그 마케팅 적어요. 그거는 부서예요, 부서. 다시 말해서 이분이 만약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대학교 때 총장님이 그냥 너가 원하는 학과 아무데나 줄게 찍어봐. 공대요. 공대 무슨 과? 그냥 공대 아무데나 됩니다. 아니 공대도 과가 많은데 어디? 아니 저는 공대 아무데나 됩니다. 총장님이 뽑아줄 수 있을까요? 못 뽑죠. 왜 뽑아줬다가 이 학과 집어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치면은 대학교는 옥션이 아니잖아요. 환불 반품이 안 돼요. 학과 전환 안 되죠. 웬만해가지고는. 마케팅이나 영업은 부서예요, 부서. 한마디로 단과대학, 단과대학교. 단과대학교 여러 개 학과가 있는 것처럼 부서 안에도 수많은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회사는 희망하는 직무를 적으시오.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무 소개가 있습니다 했는데 직무도 안 보고 입사 지원서에 마케팅, 이지망은 영업. 그럼 탈락이죠. 부서를 적었으니까 이 친구도 직무를 모르는 거라 보고 바로 탈락시키는 거예요. 자, 포털 사이트에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스펙에 목매니까 서비를 해줬어요, 대신. 정말 스펙으로 사람 뽑습니까? 했더니 신입사원 뽑을 때 기업체 70%가 중복 응답했을 때 우리는 업무 능력, 스펙보다는 인성이나 태도를 본다고 해요. 정말 자명한 거예요. 인성이나 태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안 믿죠? 인성, 태도 그런 거 뭐 자격증도 없어 뭐 검증받아. 그런데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을 느끼실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는 인성을 봐야 되는구나. 다른 무엇보다도. 국내 30대 대기업의 인사, 임원, 간부, 실무자들이죠. 물어봤어요. 스펙으로 뽑아요? 3개 기업체만 자격증이나 영어 실력을 본댔지 나머지 기업체는 인성, 그 다음이 열정이에요. 쉽게 제가 여기 여학생,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공대 가면 그런 비유를 들어요.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한테 너가 만약에 인성, 쉽게 풀어서 싸가지가 있다 없다를 보고 신병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겠냐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참 부대 생활이 살만 나죠라고 이야기를 해요. 총을 잘 쏘는데 싸가지는 없어. 맨날 고참한테 이야기할 때 총 이렇게 대충 내리면서 왜 이렇게 하다가 쏘면은 사고 나죠. 인성이 정말 중요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건 인성인데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스펙만 생각을 해요. 제가 인사 담당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비싼 인터뷰하면서 거짓말할 리는 없죠.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인터뷰했을 건데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자질, 인성을 보고 두 번째가 능력을 보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SK가 지금 이제 산학교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모든 사업 영역을. 물론 중국에서 재미를 못 봤지만. 근데 SK 지원하면서 그래 중국은 좀 할 줄 아나? 저는 뗀 놈들하고 일하기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서로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회사가 원하는 방향을 모르고 들어오는 거. 한마디로 회사가 나가려는 비전. 그래서 실제 신입사원 뽑을 때는 그런 비전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을 많이 알고 지원했냐를 가장 포인트로 봐요. 신문 광고 속에 채용 광고 나죠? 예, 제가 여러분들이 신문을 무심코 보면 이렇게 채용 광고가 떠요. 뭐 예를 들어서 STS가 채용 광고를 잘 냈던데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조금 누들해졌네요. 하나 여쭤볼게요. 조선일보 요게 이 정도 채용 광고 내려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광고 내려면 광고비를 얼마나 쓸까요? 회사는 하루 광고비 1,000만 원. 오, 확실히 서울분들은 좀 경제관념이 있으시네요. 지방학생들이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요. 정말 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얼마 정도 쓸까요? 700, 800. 4대 신문 조선이 제일 단가가 세고요. 여쭤보니까 이거 광고하는데 295만 원, 3천만 원. 2,950만 원, 3천만 원. 왜냐면 전면 광고가 8천만 원이군요. 제일 싼 한겨레는 한 4천. 여러분 생각해봐요. 3천만 원짜리 광고를 하는데 거짓말 할 필요 없죠. 여러분 신입사원 뽑을 때 이 모든 카피는 다 사장이 컨펌해요. 이걸 대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의 사원이 달린 건데 조건, 스펙 다 전부 다 사장이 컨펌하는데 사장이 굳이 3천만 원짜리 광고를 하면서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데이터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심플해졌지만 학점은
3.0 이상, 토익은 600, 인문계는 700 또는 750 이렇게 상세하게 제출했어요. 이걸 보고 지금 학생들이 그래요. 에이,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 다점보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점 4.0 정도, 토익은 한 850 자를 거라고 해요. 회사가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거짓말 할까? 아니 그냥 대놓고 광고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850 이상, 학점은 4.5 만점에 4.0, 지방대 학생은 가급적 안 받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법에 저촉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 안 걸리잖아요. 그럼 왜 비싼 돈을 내고 거짓말 할까? 거짓말 아니야, 사실이에요. 그런데 2, 3년 전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4년제 졸업 예정자면 돼요. 요즘은 여러분 그냥 채용공고 보시면은 다 전부 다 자격 조건이 아주 심플해. 딱 한 줄이에요. 졸업 예정자, 뭐 자격증 학점 안 물어봐요. 왜? 3.0이나 4.0이나 똑같고 전공에 대한 지식이 빈약한 거는 토익 900이나 토익 600이나 말 못하는 거 똑같고 정말 SK 그냥 4년제 졸업 예정자 끝이죠? 없어요. 이게 다요. 네이버 자격 조건 심플하죠? 회사 규모로 보면은 아마 네이버가 덜 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건설 이번에 현대그룹에 팔린 5조 정도 팔린 현대건설은 자산가치 주식 액면가 오늘 종가 곱하기 시중에 발행되는 주식 금액 다 합치면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네이버는 NHN은 10조가 넘어요.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구글은 150조. 엄청나게 크죠. 근데 뭐 여담으로 구글 채용 박람회나 구글 이렇게 강연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이 그거래요. 구글은 정시 퇴근하나요? 학생들이 제일 관심사가 정시 퇴근이에요. 그런 학생 절대 안 뽑죠. 그런 질문을 제발 하지 마세요. 현대조선 대졸 신입 예정자면 끝이에요. 그냥 4년제 졸업 예정자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안 물어요. 자격증 있으면은 단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발 믿어야 돼. 제발 믿어야 돼, 제발. 회사가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광고비 내고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대학생들은 이렇게 꿈꾸죠.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기업체는 아무리 서베이를 해도 1순위가 인성이에요.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어디라든 채용 조건의 1순위는 인성. 단 전제 조건은 대졸 신입사원 뽑을 때. 경력사원 뽑을 땐 틀리죠. 완전히. 질문이 300가지라니까요. 대졸 신입사원은 우리 회사에 헌신도가 있는지 3년 건속할 건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백화점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가장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회사 백화점이 전체 백화점 업계 랭킹 4위다. 이 녀석 또 우리 회사 와서 한 1년, 2년 경험 쌓다가 또 1등, 2등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회사는 손해잖아요. 키 하나 또 도망가네. 그래서 우리 회사 랭킹 3위, 4위밖에 안 되는 우리 회사 와서 3년, 5년, 10년 동안 건설해줄 만한 자질, 능력이, 눈빛이,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이 순대로 가장 우선순위를 주고 마지막에 4년제 졸업 예정자는 그냥 미쳐요. 그런데 생각이 완전 틀린데도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죠. 스펙만 쌓으면 되겠지. 업종과 직무는 안 정해도 부모도 이야기 안 하고 교수님도 이야기 안 하고 대학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인사 담당자나 채용에 관련된 사람들 인터뷰를 보든 이야기를 들어보든 글을 보든 똑같은 말이에요. 취업을 하고 싶니? 선택과 집중을 해. 선택은 업종을 정하고 직무를 정하고 역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직무 하고 싶은데 마케팅 하고 싶습니다. 기획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기업 직장 봤을 때는 헛소리예요. 왜? 그 친구가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기획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을 하려면은 그 업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핸드폰 한다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가 핸드폰도 있을 거고 해외 수출용 폰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그 시장에 그 업종에 맞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마케팅을 하고 싶다, 마케팅에 관심 많다, 경험 많다는 친구한테 너 이 스마트폰 잘 팔아봐.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업종을 정해야 돼요. 나는 모바일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싶다. 그게 관련된 경험, 인턴 경험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펜텍이나 SK나 LG나 삼성 아니면 대만
이런 데다 목표를 잡고 취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1순위가 업종, 2순위가 직무 결정, 3순위가 관련된 경험 쌓기, 4순위가 거기에 관련된 회사에 지원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업종과 직무 정하는 거를 철저하게 안 하죠. 왜? 주변에서 아무도 정하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자, 자기소개서를 이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5초 만에 버려진 자기소개서. 제가 110군데 쓰고 110군데 지원하고도 3군데밖에 안 된 거는 아마 거의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자기소개서 쓸 일 있으면은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는 업종과 관련된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그것만 원해요. 기업체 사람들은. 옆에 친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팔아먹지 말고. 업종과 직무를 안 정하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은 읽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핸드폰에 관련된 전공을 나왔다. 전자기계공학과나 아니면 경영학과 나와서 핸드폰 업종에서 스마트폰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에 관련된 경험 아르바이트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은 자기소개서 읽을 내용이 있잖아요. 아,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전공은 사회복지학과, 지원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모바일파트, 스마트, 관련된 경험은 맥도날드 2달 아르바이트, 뭐 옷가게에서 밀로울에서 석 달간 옷 보조 판매. 자기소개서 읽을 가치가 없어요. 넘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5초 만에 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면접은 여러분한테 불러가지고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꼼꼼하게 물어볼 내용 있다는 전제 조건에 부르는 거지, 물어볼 게 없으면 왜 불러요? 3번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사례 없이 막무가내로 저 열정 많습니다. 저 정말 잘합니다. 저 정말 퍼펙트합니다. 라고 해봤자 인사 담당자나 실무자들은 헛소리 들리죠. 대한민국의 98% 대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예요. 저도 학생들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학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받아봤자 거의 98% 이거예요. 솔직히 받으면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좀 미안해요. 해줄 수 있는 코멘트 하나밖에 없어요. 업종을 정하고 나서 관련된 경험 쌓고 나서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첨삭을 해줄게. 부산에서 출생, 서울에서 출생, 대구에서 출생, 그리고 자상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화목한 가정, 장남으로서 책임감 강합니다. 제발 자상하신 부모님, 화목한 가정 이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이 우울하다고 한 사람은 박명수 아저씨밖에 못 봤어. 제발 당연한 걸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학교 생활, 과대표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장남이다?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 기획 잘할까? 상관관계 없죠. 부모님, 줄반장을 했다.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이다. 핸드폰, 스마트폰 기획 잘할까? 상관관계 없죠. 그럼 읽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핸드폰과 관련돼가지고 스마트폰과 관련돼가지고 연관져가지고 고민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리 잘났든 해외 전 세계를 여행을 했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다 만져봤다면 몰라. 그럼 돼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성격, 남녀공학단에서 정말 대인관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을 안 만나고 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지원 동기, 선배가 당신 회사 연봉이 세다고 해서 지원합니다. 복지시설이 좋아서 지원합니다. 입사 후 포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골 세션 하겠습니다. 분골 세션 제발 집에서 부모님한테만 하면 돼요. 실제 살아요.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인데 지원하는 회사는 지방의 탑 은행. 자기는 정말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세요? 새벽 시간에 태어나서 부지런한 사주로 새벽 시간에 태어나서 부지런한 사주하고 지방의 랭킹 1위 금융회사에서 은행에서 일하는 거 상관관계 없죠. 그럼 면접에 부를 이유가 없어요. 철없던 시절에 꿈이 컸지만 지금은 소박합니다. 당신 회사는 정말 소박한 회사죠. 그 소리예요. 특기는 군대를 다녔기 때문에 대인관계, 책임감 강합니다. 저도 현역 갔다 왔어요. 그럼 저는 뭐 웬만하면 다 가야 되겠네.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진짜 뭐 청와대 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그런데 이 친구는 난 지방에서 그래도 탑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경영학과고 신문은 안 읽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모르지만 내 정도 학벌이면은 영어 점수, 어학 연수, 경험 쌓았으니까 난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 취업 캠프에서 만난 학생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클링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을 바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은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상품을 구매하는 기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기업체에서는 요즘 대학생들은 전공 지식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부전공을 뭘 한들 부전공까지 생각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전공도 잘 못하고 물어봤자 지식을 모르는데 부전공 한들. 그래서 이 친구가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경영학과 부전공을 했다 한들 기업체는 전자공학과 베이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금융 자격증, 뭐뭐 자격증 많이 따고 아르바이트 인턴 했죠? 많이 넣어봤단 말은 이 친구 입장이죠. 이건 이 친구 입장이에요. 취업에 합격한 친구들 역으로 추적하면 보통 동종업종에 30군데 지원해서 보통 동종업종. 내가 백화점이다, 유통. 백화점 한 5, 6군데, 할인마트 5, 6군데, 아웃렛 이렇게 해서 한 30군데 지원을 해서 8군데에서 10군데 면접 보고 3군데에서나 2군데 정도 동시 합격해가지고 고민해요. 15군데는 정말 연기 안 해요. 정말. 그다음에 여러분 클릭으로 그냥 샌드 버튼 15번 눌린 거잖아. 자기 딴은 많다지만 회사 봤을 때는, 기업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저 친구가 만약에 정말 인사 쪽으로 가고 싶었으면은 인사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인턴을 해보면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람 뽑는 것은 인사 담당자 하는 일 중에 정말 작은 일이고 대부분 다 법, 퇴직하는 거, 사람 새로 뽑는 거, 직원들, 보험, 수많은 법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 그러면은 법 공부해야 되는구나. 또는 유료로 무료로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그거 가서 수강을 하면은 세법, 노동법 기준법 뭔가 지식을 쌓으면은 취업이 됐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전자공학과, 경영학과, 금융, 직무는 정말 엉뚱하게 인사 관련된 경험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가 이 친구를 불러서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럼 불러서 이런 거 물어볼까요? 노동법 언제 공부할 건데? 그렇잖아. 왜? 대부분 친구들은 공부하고 오는데 기본 지식으로 물어가지고 질문할 게 없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학점이 낮아서, 학벌이 낮아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사 담당자가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열변을 하는데 안 믿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강연을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3학년, 4학년들 그제도 부산의 대학교 강연 나왔는데 강연하고 나서 학생들 피드백 받으면은 그래도 다 회사에서 학점이나 영어 점수로 다 프로그램상 자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정은 이래요. 3년 동안, 군대까지 치면 6년 동안, 7년 동안 자기는 스펙만 하면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와가지고 스펙은 기본만 하면 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기본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목적을 잡는 거야. 업적? 목적? 꿈? 그게 뭐지? 그런 거 나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친구는 그냥 또 토익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연 같은 거를 대부분 저학년 위주로 가요. 저학년은 그나마 좀 그런 의식이 덜하니까. 고학년들은 그런 의식을 깨기가 참 힘들어요. 겁나니까 자기 지금까지 송두리째 준비했던 기반을 다 버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S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중 일부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기업체로 P&G,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LG전자가 나와요. 인사 담당자들. 답을 듣기 전에 있잖아요. 시중에 가면은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법 책 많이 있어요. 특히 2, 3년 사이에 책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기획하기 한 3년 전만 해도 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책값은 얼마나요? 한 11,000원, 12,000원, 12,000~13,000원? 면접 한 11,000원? 그런데 그 책을 읽은 친구하고 안 읽은 친구하고 완전히 틀려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읽은 친구는 자기소개서는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쓰는구나. 알죠? 면접, 이런 질문으로 의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치면 되는구나. 이런 의도구나. 앞에서 하는 이 의도는 너가 자기소개서 적어낸 목표, 5년치, 10년치 목표 중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을 건데, 뭘 할 건데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 친구도 아마 면접 책 안 사봤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내용이 박혀있는
적혀 있는 지원서에 관심을 가진 제가 샘플로 한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통계학과,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직무는 CRM 마케팅. 그냥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만지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인생 경험을 했겠죠. 23살 또는 나왕쌤이는 21, 7, 10살까지. 그 많은 인생 경험 중에서 다른 거 다 빼면 돼요. 숫자를 만지는 회사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 관련된 내용만 뽑으면 돼. 이런 일은 이유로 통계학과 또는 수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르바이트 때 사촌형이 하는 온라인 창업 쇼핑몰 들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좀 잘 어루만지다 보니까 쓸만한 집단이 발견돼가지고 그 집단한테 EDM, 이메일을 보냈더니 구매를 16%나 하더라. 정말 데이터만 잘 어루만지면은 구매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구나. 그때부터 CRM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걸 계기로 CRM에 관련하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학교 와서 보니까 뒤늦게나마 경영학과 수업도 필요하고 경영전략학과 수업도 필요하고 광고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쪽 학과 수업도 들었습니다. 청강이 됐든 뭐 수강을 했든. 포부는 당신 회사가 자동차 쪽 관련돼 외국 자동차 쪽 관련돼 세일즈를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고유청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까? 골프, SBS 골프나 성형외과 협회 이런 모임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그런 CRM 마케팅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러면 불러서 질문하죠. 도대체 수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 밝았기에 어릴 때부터 남들 다 싫어하는 통계를 관심을 가졌어. 이거 DB 분석하면서 어떤 거 썼는데 엑셀을 썼어? 어스케스를 썼어? 아니면 통계 패키지를 썼어? 이때 수업 들었을 때 뭐가 제일 감명 깊었어? 우리 회사 와서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어루만져가지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기업체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가지고 구매를 유도할 건데 또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1시간 가요. 질문할 게 있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다른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뭐 과 대표를 했다든 배낭여행 갔다든 그것이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잘 파는 거하고 관련 없으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칸은 제한적이니까. 앞에 LG전자 인터뷰 나온 것처럼 칸은 제한적인데 쓸데없는 걸 적지 말아잖아요. 식품영양학과 학생인데 외식업체에서 도시락 개발하고 싶다. 이유! 한중일 도시락이라는 KBS 방송 보고 나서 도시락 사업도 앞으로 우리나라 전망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비전이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미래에 돈이 되는 거야. 돈이 되면은 다들 달려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비전 있는 아이템을 잡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으려 해요. 그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전부 다 영양사 취업, 단순하게 중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격증 따서 학교나 기업체 영양사 가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저는 도시락 업체 가가지고 경영, 실제 상품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 방송을 봤던 대학교 3학년 때부터 1, 2학년, 2학년 다 빼면 돼요. 상관없는 이야기면은. 3학년 때부터 전만의 도시락 레시피를 70개, 80개 만들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놓고 제 블로그 가시면은 제가 만든 레시피 있습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는 회사 들어갔는데 상품 개발하는 것이 이게 진짜 대학생 때 생각했던 건 너무 많이 틀리다는 걸 그때 느끼고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는 걸 느끼고 당신 회사 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도시락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키높이 또는 아토피 저하 아니면은 살 빠지게 해주는 이런 기능성 도시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가지는 거는 한방재료, 한국의 야채들, 생야채들 통해 가지고 그런 효과를 내는 거에 지금 한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면은 회사가 관심을 가지죠. 단 전제 조건은 이런 상품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지원하면 되죠.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회사. 그래서 업종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직무를 정하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정해지는 거지. 법학과. 옛날에 어떤 4학년 학생인데 전공이 법학과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법학과 지원하는 회사는 포탈 제일 큰 회사. 법과 관련돼서. 그런데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부 다 서빙이에요. 다 서빙. 그리고 자원봉사가 11건이 돼요. 그래서 이력서를 자기 나름대로 바꿨더라고요. 이력서 칸에 자원봉사 11칸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넘기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법 관련된 일하다 보면은 불법 다운로드나 저작권 침해 일이 상당히 많을 건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그런 유험한 짓 안 합니다.
대답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왜? 자기소개서는 그게 사이버 세상에서의 법에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없군요. 이 친구는 법대 들어가서 남들처럼 고시 공부하다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사이버 세계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더라.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사이버 세상에서도 법 관련돼 가지고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을 다루는 일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 건절 캠페인 비영리 단체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그 무신과나 영화 다운로드나 다른 다운로드들이 실제 그런 업체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구나.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구만. 그래서 입사해가지고 인인을 하고 싶다. 성격 앞에 인사 담당자가 그랬죠. 구체적이 된다고. 남들은 다 전부 다 논문 선배 거 뺏겨가지고 낼 때 저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한번 파고들고 싶어가지고 도서관 가서 남들 토익학원 영어 연수할 때 5주 동안 도서관에서 처박혀가지고 써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제 별명을 진드기로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업종에 이 일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포부 교수님 여쭤보니까 사이버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책이 한 20권, 15권 있다더라. 앞으로 당신 회사 들어가서 3년 동안 지적재산권 팀에서 일하면서 그런 쪽 책을 3년 내에 25권 다 독파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사이버 세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지적재산권 내용밖에 없죠. 이 친구는 부르는 거예요, 면접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와우산에서 전기를 받고 태어났고요. 부모님이 다 전부 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대학교에 서클 활동했고요. 동아리 활동, 총무했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아직도 만나는 것처럼 저는 대인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를 이유가 없어요. 신문방송학과 잡지 중에서도 패션 잡지. 어릴 때부터 책 중에서도 연예 잡지 중에서도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신문방송학과에서 기자를 공부하면서 사진 쪽에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진도 패션만 찍게 되더라. 그래서 포부는 당신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아이템으로 기사를 쓰는 걸 하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은 당신 잡지에 당신 책에 제 칼럼을 싣고 싶습니다. 저한테 칼럼을 주십시오. 이렇게 딱 쓰면 돼요. 자기소개 5초, 10초면 끝나잖아. 10초면 끝나요. 업종을 정하고 직무를 정하고 관련된 경험을 쌓으면은 50초가 아니라 거의 30초 안에 설명이 다 끝나. 왜 딱 할 명 하나밖에 없잖아. 당신 회사가 가서 이런 걸로 돈 벌어주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건 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잘 쓰고 싶으시면은 인사 담당자가 어떤 흐름으로 이력서를 보는지를 아시면 돼요. 너가 그 많은 전공 중에서 왜 우리 업종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을 했니? 끼워 맞추시면 돼요. 이럴 때 거짓말 해도 돼. 제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35일 동안 자원봉사 갔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런 데는 거짓말 해도 돼요. 그리고 전공을 아까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쪽만 해도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회사, 방송사, PD 수백 개는 갈 수 있어요. 수백 개 업종 중에서 왜 패션 잡지 쪽에 지원하니? 그리고 이 잡지 안에서도 수많은 아이템 기자가 있는데 너 왜 그 많은 것 중에 노블레스 비싼 아이템, 남성 아이템, 여성 아이템, 액세서리 아이템 다 담당 기자 따로 있는데 너 왜 패션에서 여자 옷만 하려고 그러니? 왜 그 직무를 잡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을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많은 패션 잡지 다루는 회사 중에서 왜 우리 회사 와서 5년, 10년 동안 일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입사 동기예요. 근데 여러분 입사 동기에다가 많은 친구들이 돈을 많이 준다 해서 복지시설이 좋다고 그래서 평판이 좋아서 사장님의 비전이 멋있어 보여서 라고 헛소리를 쓰죠. 그래서 정확한 여러분 회사가 원하는 거는 인생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왜 그 전공을 선택해서 유사한 우리 업종에 지원하고 수많은 직무 중에서 왜 그 직무에 지원했는지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학창시절을 적으라는 거는 대학 시절 적으라는 거는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관련돼서 너가 대학 시절에 뭘 했는지만 적으면 돼요. 딴 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는 칸은 기타 활동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8줄 분배가 딱 되면은 한 5줄 적고 나머지 3줄은 기타 내 인생사를 적으면 돼요. 그리고 성격은
지원한 업종과 관련된, 아까 돈을 만드는 거면 돈과 관련된 꼼꼼한 성격,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패션,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포부 9줄 정도 분량을 적으라 그러면은 한 3줄 정도는 입사 동기, 동종 업종 중에서 당신 회사에서 3년, 5년 동안 뻗을 만한 나름대로 이유, 그리고 5년 정도는 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죠. 포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이유를 제가 나중에 결혼에 비유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펙 가지고 사람을 못 뽑는 거를 제가 아주 쉽게 결혼에 비유해서 보통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결혼에 비유하면 거의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혹시 언니나 누나 있으신 분 계세요? 성적, IQ, 키, 조카가 키는 크고 똑똑하겠네요. 오케이. 언니하고 결혼하세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저 학점, 학벌, 영어 점수, 자격증 땄습니다. 서류 제출했습니다. 면접은 10분만 모시고 저 뽑으세요라고 항변하잖아요. 또 어른들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왜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는데, 그 말은 왜 우리 회사 들어오려는데. 근데 거기 대고 매형될 사람이 우리 집 옆이야. 집이 가까워서 명절 때 데리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입사를 지원할 때 첫째 이유가 집 근처. 서울 학생들은 서울 절대 안 벗어나죠. 지방 학생들은 그 지방에서 벗어나려고 안 해요. 당연히 안 뽑지. 회사는. 회사가 이전하면 안 따라올 거니까.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 없어? 이 아파트 다 부모님 소유시죠? 보니까 처제하고 언니밖에 없으니까 부모님 물려받을 재산 많을 것 같은데 결코 부모님 돌아가실 때 기부하면 안 돼. 그 말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나? 연봉이 업계 최고라면서요. 전 돈 때문에 지원합니다. 면접 때 다 보여요. 못 뽑죠? 돈 때문에 들어오려는 사람 못 뽑는 것처럼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못 뽑아요. 우리 딸을 얼마나 잘하나? 우리 딸 상당히 까탈스러운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생각을 했어?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한 3년 살다가 아니면 헤어질 건데 한 1년 반 살아보다가 아니면 헤어져야죠. 회사가 사장님 면접 가면은 사장님 최종 면접에서 보통 질문해요. 우리 회사에서 몇 년간 일해줄 수 있나? 근데 저도 초창기에는 멋모르고 실제로 손가락을 헤알렸어요. 한 18개월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바라지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참 욕들어 먹었지만 그 말은 마치 당신 언니하고 18개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건데 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다가 저 5년 동안 당신에서 일해줄 수 있는데 이야기한들 회사가 종신고용 계약서 쓰라고 하진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 마지막, 자, 배우 될 언니가 결혼할 남자한테 물어봐요. 우리 어떻게 살 건데? 그랬더니 매형 남편 될 사람이 그런 거 왜 물어? 그냥 지금 있는 돈으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내 지금 뭐 돈 마이너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는 남자하고 당신은 얼마 벌고 내가 얼마 벌고 저축을 얼마 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하면은 이 정도 아파트를 사고 돈을 좀 모으다 보면은 한 5년 뒤에는 넓은 평수로 가고 좀 더 돈을 모으면은 이런 임대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목표와 구체적인 사람한테 믿음이 가죠. 회사도 똑같아요. 앞으로 지적재산권 사업이 분명히 더 많아질 거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매년 건수가 20% 증가하시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저를 뽑아주시면요. 제가 3년 안에 이런 지적재산권 책 다 마스터해가지고 정말 변리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지식을 쌓아가지고 당신한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 책 5권, 내년 목표는 이 책 5권. 구체적인 사람한테 믿음이 가죠. 똑같아. 회사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그런 자신감이야.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일감을 미리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당신한테 이런 인력 필요하지 않아요?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에다가 분명히 회사가 명확하게 명시해요. 구체적인 포부를 적으라 해요. 구체적인. 회사가 그냥 실없이 이 단어를 쓰진 않아요. 분명히 구체적인 입사 후 포부를 10년 후 포부를 나이를 적으세요 라고 해놨는데 10년 다음 달도 설계를 못한 나한테 무슨 10년이야.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업맨 되겠습니다. 기획맨이 되겠습니다. 헛소리를 쓰죠. 회사 입장에서 헛소리예요. 실제 많은 대학생들, 저도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대기업 아닌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IMF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원래 외국계 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화장품이나 자동차 회사 외국에서 브랜드 들어오면은 온라인 쪽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다 전부 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를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이 취업 눈높이를 안 낮춰요. 그래서 서베이를 해봤어요. 너가 생각하기에 매출 규모 1위부터 100위까지 하나 물어볼게요. 매출 규모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이 1년에 뽑는 인원수가 4년제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출 규모 1위부터 100이면 그나마 좀 이름 들어보는 회사예요. 3%? 3%.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10%. 10%.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평균 34%에서 40% 나와요. 어떤 학생은 90%를 답하는 친구 있어요. 80%, 70%로 답하는 친구는 이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50%를 믿는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졸업생의 반은 서울의 SK 대학 간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못 들어갔다. 재수해가지고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대학에 이력서 쓸까요? 안 써요. 왜? 자기 생각에는 2명 중에 1명이 서울대 연고대 가는데 내가 왜 지방 써?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죠. 근데 실제 학생들이 심하더라고요. 5명 중에 1명은 대기업이 매출 규모 1등부터 100등 기업이 1년에 졸업생의 50%를 뽑는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5명 중에 1명은. 엄청나죠? 그 학생들은 절대 대기업에 대한 미련을 안 버려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특히 외국기업, 공기업이 채용 규모가 원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A급 직장이 도대체 1년에 몇 명을 뽑을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기업은 거의 비슷해요. 상반기 채용 규모는 하반기에 딱 2배다. 하반기는 딱 상반기 2배다. 어떤 신문인데 다 나오는 거군요. 근데 신문 있는 거예요. 산수하시면 돼요. 산수. 자, 그러면 상반기가 X면 하반기는 2X죠. 이 정도는 하시잖아요. 자, 매출 규모 말고 그냥 대기업, 통상적으로 대기업한테 서베이를 보내서 한 400군데다가 채용하십니까? 얼마나 뽑으십니까? 그러니까 300군데에서 한 11,700명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인당 기업체는 실제 계산해보면은 38명 정도 돼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을 원래 지목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약 394군데라고 역추산하면은 한 13,000명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500대 기업까지 합치면은 1년에 한 15,000명. 하반기에만. 그럼 3반기에 많이 뽑아봤자 한 8,00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니까 매출 규모 1위부터 500위 기업이 1년에 뽑는 대졸 신입사원의 상품은 많아봤자 25,000명이 안 돼요. 맥시멈 올해 한 21,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5,000명밖에 안 돼요. 공기업이 가장 많이 뽑았을 때는 실제 몇 년 전인데 10,000명까지 뽑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안 뽑죠. 행정 인턴 때문에 공기업에서 행정 인턴 뽑다 보니까 신입사원 거의 못 뽑아요. 근데 최고로 많이 뽑았을 때 10,000명. 대학생들 안심할 수 있게 좀 최대한 많이 계산을 해봤어요. 외국계 기업체는 특별히 통계는 없어요. 근데 보통 업계에서 추산하기로 한 3,000명? 한 5,000명까지 잡으면은 A급 직장, 대기업이 25,000, 공기업이 10,000, 외국계 회사가 0.5만, 그럼 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졸업하는 학생 중에 4년제만 29만 명이야. 4년제만. 대졸 신입사원들 전체적으로 다 4년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학 기업체들 4년제 대졸 예정자잖아요. 4년제 대졸 예정자 29만 명 중에 4만 명만 A급 직장에 갈 수 있죠. 계산하면 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 지금 4학년들이 내년에 취업 경쟁률 할 때 올해 졸업하고 나서 취업 못한 사람, 올해 졸업했지만 인턴하는 사람까지 감안하면은 실제 내년에 한 50만 명이 싸우게 되는 거죠. 최소. 전에 석 달 전에 매경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놀고 있는 4년제 졸업생이 200만 명이더라고요. 200만 명이 놀고 있어요. 4년제를 졸업하고. 자, 50만 명만 잡아도 8%예요. 즉 100명의 졸업생이 졸업하면 8명만 A급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소리고 나머지는 다들 중견, 중소기업을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막연히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만 놓고 보면은 25,000명밖에 안 뽑아요, 맥시멈으로. 그러면은 실제 경쟁률은 8.6%. 한 50만 명이 다 전부 다 매출 규모 1등부터 500위까지 하면은 5%밖에 안 돼요. 95%는 중견 중소기업체를 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죠. 요거는 학과가 만약에 100명이다, 50명이다. 보통 50명 정도 졸업하거든요. 50명 졸업하면은 4명만 대기업에 갈 수 있다는 소리죠. 나머지 46명은 중견 중소기업체 목표를 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실제 100명 졸업한다 그러면 한 4명 정도, 3명? 이쪽 계시던 분이 말한 것처럼 3명 정도만 대기업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책 부록편에 보면은 그래서 전국의 우수 중견 중소기업체를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알려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방법 중에서 책에 소개된 또는 신문기사 아니면 TV 방송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알려줘요. 사장님의 비전, 회사가 거쳐왔던 연역, 주력 제품, 실현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업종에 괜찮은 업체들 찾아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실제 강의하는 교수님들 이들 때문에 이런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재작년부터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수님 만들어 달래요. 실제 4%밖에 대기업을 못 가면은 나머지 애들은 중견 중소기업체 가게 되는데 아는 정보가 없다. 어떻게 찾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런 강의를 나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취업하려면 업종을 정해야 되는데 무슨 업종을 정해야 되냐? 책에 보시면 알다시피 미래에 돈이 될 만한 업종을 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올해 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실제 한창 일하게 되는 시기는 13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91학번인데 실제 사회 나온 거는 대학원 거치니까 2002년도예요. 11년 뒤. 그런데 회사는 한창 일할 시기에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 자기가. 몸값이 제일 뛰죠. 그래서 한창 일할 시기에 유망한 업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10년, 13년 쌓이면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크죠. 스킬이 크잖아요. 누적된 게. 여자분들은 한 7년 정도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유망한 업종을 생각을 해야 돼요. 둘째, 기업체도 지금 유망한 업종의 인력을 뽑을 때 신입사원 안 뽑아요. 언제 키워가지고 써먹어요. 미래에 돈이 될 만한 업종을 준비를 하고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업종에 관심, 비전을 보고 발견한 친구한테 면접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신입사원 뽑을 때 1순위로 보는 게 비전, 그 다음 인성이에요. 그 비전은 거창한 비전 아니라 돈을 벌 만한 아이템을 네가 봤는지 그 아이템 중에서 우리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하고 맥을 같이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 말고 그 밑에 있는 입사 후 포부, 10년치 포부를 보면은 이 친구가 비전을 확실히 발견했구나. 그래서 요즘 회사들이 그 칸을 제일 윗칸에 올려놔서 서류 딱 넘길 때 제일 윗칸에 포부 칸 딱 보면은 맹탕이구나.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알고 좀 더 빨리 서류 검토할 수 있죠. 그래서 올린 거예요. 실제 요즘 보면은 이력서 제일 첫 번째 칸이 입사 후 포부예요. 자, 삼성 2007년도에 발표했죠.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반도체 가지고 돈 안 된다. LCD 돈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바이오 또는 카피약 만들어야 된다. 반도체 공정 기술에다가 카피약 기술 집어넣으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 한 2등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언제? 이 시기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때 들어온 친구들은 내가 한창 일할 시기다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걸 판가름 해야 돼요. 이 기술을 준비해야 될까 말까. 코롱 지금 현재 옷도 만들고 건설도 하고 화학도 하는데 살아남으려면 물하고 태양열 에너지 해야겠다. 그래서 이 시기쯤 되면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 전부 다 저리로 가겠다고 발표를 해요. 사장이 거짓말할 일 없잖아. 그렇잖아요. 회사의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연구하니까 살아남으려면 옷도 정리하고 건설도 정리하고 요거 두 개를 딱 해야겠다. 왜? 물 부족 국가고 물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깨끗한 물은 적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건데 그거 하기엔 좀 기름값이나 태양값이 많이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하는 거 해야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폐수, 호수 처리하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 만들었어요. 작년에.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긁어 모으고 합병시키고 하죠. 왜?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신입생이면 이런 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 유망한 분야를 많이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업종을 정하면 가장 좋죠. 단 전공 베이스로.
전공 베이스로. 그래서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책에 있는 것처럼 신문, 다큐멘터리, 졸업여행, 해외여행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TV 다큐멘터리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TV 다큐멘터리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어제 제가 봤던 거 EBS, 테드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 강연 자료를 썼거든요. 어제 제가 강연 자료를 썼던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더라고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 만들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만들 때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지금처럼 1년에 3.5%에서 4% 경제 성장을 하면은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일본, 미국, 북유럽처럼 35,000불, 38,000불, 40,000불 된다. 20,000불 때 있던 직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30,000불에 30,000불에 맞는 직업, 행정 서비스, 제도 필요하죠. 그러면은 누가 준비되나? 기업이 준비를 해야 되죠. 국가가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큐멘터리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처럼 경제 성장을 하면은 부가 축적되면은 5년 뒤에, 7년 뒤에, 8년 뒤에 이런 산업, 이런 제품, 이런 행정 절차가 국내에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다. 성공한 사례, 미국, 일본, 유럽 쫓아다니면 촬영을 해요.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그리고 국내에 준비하고 있는 현황 보여주고 성공하려면은, 정착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다. 보여줘요. 서울에 사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중앙버스 차선, 다 전부 다 브라질에 있는 꾸리치파 도시에서 20년 전에 했던 거 카페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 7, 8년 전에 성북구인가? 구청장들 브라질 가서 연수 간다 하다가 이구아나 폭포 보다가 걸려가지고 교민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아니 저거 시찰 간다더니 왜 시찰 안 가고 이구아나 폭포나 구경하고 있냐고 질타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꾸리치파라는 도시에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죠. 유엔이 선정한 미래 도시예요. 그 도시하고 있는 모든 건 다 스탠다드야. 앞으로 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근데 일개 대한민국 구청에 간다고 하는데 구청장에 간다는데 누가 그거 나가지고 안내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서 그거 안 보고 그 옆에 이구아나 폭포 보다가 국민들한테 잡힌 거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잘난 나라는 뭔지, 실패한 걸 왜 실패했는지. 공모전 중에서 5개 여러 가지 뭐 광고 공모전, 마케팅 공모전, 논문 공모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케팅 공모전, 기업 재산은 마케팅 공모전은 딱 이 포인트예요. 앞으로 우리 업종이 살아남으려면 수많은 미래 업종 중에서 무엇을 잡으면 돈이 될까? 왜 그 업종을 돈이 된다고 확신을 하지?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뭐야?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하면 될까? 벤처마킹으로 외국에 성공한 사례는 뭐지? 실패한 사례는 뭐지? 왜 실패했지? 그런 걸 쭉 나열해가지고 제출하라는 것이 마케팅 공모전이에요. 저 다큐멘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 공모전에 입상했던 아이템들을 보면은 TV 다큐멘터리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마케팅 공모전을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관심 있는 그 타겟을 하는 업종과 관련된 TV 다큐멘터리만 여러 편 살펴보면 웬만큼은 써내요. 그래서 뭐 MBC 프라임, KBS, SBS 다큐멘터리 여기 많아요. 이런 것만 살펴봐도 정말 많은 지식이 쌓여요. 제 책에 나열한 것처럼 어제 테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서점에 가면은 미래학 코너라고 있어요. 교보문 요즘 개편하면서 책 아예 코너를 없앴더라고요. 영품 문구는 있어요. 미래학. 미래의 어떠한 트렌드, 어떠한 상품, 어떠한 서비스가 생겨야 될지 우리나라에 권력 관련된 책만 모아놨어요. 한 요 정도 높이는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짤막짤막해요. 다큐멘터리는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잡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거는 거의 A4 용지 100장짜리 분량의 책을 읽는 거 비슷해요. 기억도 오래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편, 미처 제가 본인이 못 봤던 옛날 편 2편 정도 봐서 일주일에 4편을 보면은 2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한 400권 정도 책을 읽는 지식과 똑같아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책을 한 600권, 지금까지 한 1000권 정도 읽었거든요. 대학을 딱 들어와서 생활인 것이. 근데 그거보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익힌 지식이 더 많아요. 미래에 관해서는. 책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억지로 봐요. 저도 어제 이거 억지로 보려고 사무실에서, 이거 11시 10분 이야기에 사무실에서 10시 55분에 나가지고
과속을 밟아가지고 집에 가서 11시 15분부터 봤어요. 테드 하는 거 보면서. 테드는 거의 그거거든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 서비스, 행정들이 필요한지를 가서 발표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제가 잠깐 대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줄 게 이건데요. 딴 건 아니고 기업체에서 열정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를 해요. 강사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강사는 열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가서 열정 했더니 학점 영어 점수 물어보고 자르잖아. 그래놓고 노홍철처럼 벼지 댄스를 쳐야 되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가 원하는 열정은 이런 열정이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해봐요. 그 친구한테 자네는 왜 3.2밖에 못 받았나? 왜 토익 점수가 700점밖에 안 되라는 질문을 면박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면접을 안 부르지 왜 불러요? 면박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면접 자기소개서 책 하나 사보면 딱 나와요. 당신은 다른 친구들이 다 4.0, 900점 받을 때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 업종 지원하는 직무를 위해서 뭘 했느냐는 질문인데 거기 대고 학점이 이렇게 나죠? 토익 점수가 너무 낮네? 형편없네? 그때 교수님이 점수 안 줘가지고 그 교수 찾아갈까?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포인트가 안 맞죠? 핀트가.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원하는 열정은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열정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까 여기 신문 광고에다가 카피로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뽑습니다. 카피가 너무 길잖아요. 뽀대가 안 나잖아, 뽀대가.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크루즈 사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크루즈 사업 중에서 이런 쪽 사업을 하는데 그런 꿈을 같이 키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 뽀대 안 나잖아. 회사가 원하는 꿈은 크루즈 사업이에요. STX가 살아남기 위해서 크루즈를 한다니까. 근데 이 꿈을 그냥 막연하게 나 꿈 많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전원주택 사는 거. 그럼 면접 보러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잘리는 거죠. 회사가 생각한 꿈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제발 이런 걸 열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인사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올해 취업자들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했더니 열정이 제일 부족하대요. 그 열정은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열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현대모비스에 입사한 사람한테 인사 담당자 물어봤어요. 저 사람 왜 뽑았어 했더니 1순위가 스펙이 좋아서 영어가 좋아서 자격증이 좋아서 없어요. 1순위가 열정이에요. 뭐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열정. 이래서 가득 자동차에 열정이 있으니까 자동차에서 뽑아주고 당연한 거야. 이게 베이스가 돼야지만 뽑아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스펙이 좋으면 대기업에 가는 거고 스펙이 좀 떨어지면 자동차 계열의 낮은 회사를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업종을 정하고 직무를 정하고 그게 관련된 경험과 자격증을 쌓은 다음에 그 업종과 직무가 존재하는 회사를 지원하면 돼요. 근데 단 업종을 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공과 관련된 업종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래에 5년에서 7년 뒤에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잡고 하시는 것이 가장 나중에 취업이 잘 돼.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돈을 많이 받을 확률이 큰 거죠. 그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까지 강연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